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양육비 미지급자 첫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예. 자,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서 최근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에 그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첫 사례라고 해요. 예, 그 운전면허 정지는 그 출국 금지 신상 공개와 더불어 이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제 채무자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다만 이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이 생계 유지를 위한 면허 사용자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이번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그 나쁜 아빠 내지 나쁜 엄마 6명은 이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가 적게는 1,500만 원, 크게는 1억 2,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중 2명은 각각 미지급액이 1억 2,500만 원과 6,900만 원인데요. 이미 지난 11일자로, 그러니까 10월 11일자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출국 금지는 물론 이번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동시에 두 가지 제재를 받게 된 이제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는 그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치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국 금지 대상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횟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 그에 반해 신상 공개는 이 채권자인 양육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이미 신상정보 요청 2건이 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올 12월경에는 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이 공개될 또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계속 그냥 끝까지 안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계속 안 주고 버티면은 이 여가부에서 명단 공개,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와 이제 형사처벌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도 그렇고 형사처벌도 그렇고 이 채권자인 이전 배우자, 그러니까 양육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실제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든 그 양육비만 주면은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게 그냥 다 풀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네. 먼저 여가부가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10일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네. 정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된다 해도 이건 여가부가 아닌 경찰 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정지 요청이 가는데요. 그런 관할 경찰서는 그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서, 결정 통지서를 보낸 뒤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하는데 이 기간이라도 이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가부는 이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처리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된 사람 중 한 명이 의견 진술 기간 동안 이 채무액이 한 6,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의견 진술 기간 동안 3,600만 원을 이 양육자에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이런 이행 강제 수단이 양육비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예. 여가부 관계자 역시도 이런 이행 강제 조치가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 방송에서 이제 몇 차례 출연을 했었죠.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그 신상 정보를 공개했던 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최근 그 사이트를 폐쇄를 했는데요. 예. 폐쇄 이유는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상 이제 배드파더스는 존재가 필요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이슈를 보니까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주 451건 신고입니다. 예, 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451건, 인천에서만 40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게 법 시행 이전보다 그 평균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건데 갑자기 뭐 스토킹이 늘어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결국 그동안 그 숫자로 잡히지 않는 그런 그 일상에서의 스토킹 피해자가 많았다는 걸로 봐야겠죠? 예, 그동안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이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봐서 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뭐 기껏해야 범칙금 1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스토킹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고해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안 되고 오히려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동안 신고를 좀 꺼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스토킹을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다라는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니는 어쩌면 그런 좀 비극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고 처벌 자체가 이제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또 100m 이내 접근 금지, 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까지 이런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에는 그 스토킹 범죄가 범칙금 1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징역 3년, 범행 시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징역 5년으로 처벌 수위가 이제 강화가 됐거든요. 이번 스토킹 처벌법도 국회에서 논의된 지 22년 만에 통과가 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걸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기 변호사는? 결국 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이 스토킹을 중범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이런 인식 수준을 못 따라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 내지 소유욕으로 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당사자 간의 애정 문제나 아니면 사회생활 같은 이 사적 관계로 봐서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입법에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노원 세모녀 사건 같이 처음에 스토킹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되는 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뒤늦게 이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입법에 나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뭐 늦게라도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 스토킹 처벌법에서 혹시라도 이승기 변호사께서 보실 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가해자가 또다시 스토킹을 할까 하는 이 재범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걸 또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필요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사기관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문제고요. 또 경찰의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이 피해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 스토커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이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이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빠진 점 역시도 향후 좀 보완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법이 시행이 된 만큼 미진한 부분 역시 좀 빨리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